기원전 612년 고대 세계가 목격했던 가장 강력한 제국이 단 1년 만에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약화되거나 축소되거나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지워졌습니다. 한때 이집트의 왕들을 떨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일강 삼각주에서 이란 산맥까지 군대를 진군시켰습니다. 또한 조직적인 군사 정복의 최초 시스템을 발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땅이 그들을 통째로 삼킨 것처럼 단순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이토록 강력하고 깊이 뿌리 박혔으며 겉으로는 파괴할 수 없을 것 같던 제국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거의 3,000년 동안 아시리아인들은 고대 중동을 지배하고 형성하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들의 제국은 현재의 북부 이라크에서 서쪽으로 이집트 해안까지, 남쪽으로 페르시아만의 늪지대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절정기에 그들은 고대 세계가 모았던 가장 큰 군대를 지휘했습니다. 그들은 심리전, 대규모 강제 이주, 그리고 공성 기술을 다른 어떤 문명보다 수세기 전에 완성했습니다. 다른 문명은 이 개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시리아의 왕들은 파라오들과 동등하게 서신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상인들은 흑해를 건너 항해했습니다. 그들의 도서관에는 전 세계에 축적된 지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년도 차에 되지 않아 그들이 건설했던 모든 것이 먼지로 변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모래는 그들의 도시들을 너무나 철저히 묻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2000년 동안 세계의 지식인들은 아시리아인들을 성경 속의 전설, 어쩌면 약간 과장된 이야기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이것은 단지 고대 제국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명들이 거의 무에서 어떻게 탄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순수한 의지와 맹렬함, 그리고 천재성으로 어떻게 솟아오르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 성취의 정점에 도달한 후 불가능해 보여야 할 방식으로 어떻게 붕괴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권력, 잔혹함, 비범한 문화, 그리고 가슴 아픈 파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세계에서도 불편하게 울려 퍼집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의 흥망성쇠에서 보게 될 모든 패턴이 현재까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리아를 이해하는 것은 인간 본성 자체에 대한 깊고 불안한 무언가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런 종류의 콘텐츠를 즐기고 계시다면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저희는 매일 새로운 대서사시, 잊혀진 역사의 구석구석에 대한 깊은 탐구를 제공합니다. 이 채널에서 가장 포괄적인 역사 이야기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학교에서 배운 것 이상, 대부분의 책이 알려줄 수 있는 것 이상입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피상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저희는 끝까지 파고듭니다. 그러니 구독 버튼을 누르고 저희와 함께 하십시오. 이제 자리를 잡으십시오. 편안하게 몸을 기대십시오. 커피나 차 또는 밤을 새우게 하는 무엇이든 가져오십시오. 이것은 긴 여정이 될 것입니다. 거의 3,000년의 역사를 다루는 긴 여정입니다. 티그리스 강변의 작은 상업 도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인류 기억 속 가장 비극적인 제국 붕괴 중 하나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전사와 학자들, 폭군과 시인들, 엔지니어와 예언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격을 줄 잔혹함과 영감을 줄 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역사가들이 수세기 동안 논쟁했지만 여전히 완전히 답할 수 없는 질문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시작합시다. 이제 기원전 2500년에 티그리스강 서쪽 강둑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공기는 건조하고 뜨거우며 구운 진흙 벽돌과 삼나무 기름 냄새를 풍깁니다. 주변의 땅은 창백한 집색의 평평한 모습입니다. 강이 어두운 물줄기와 멀리 북쪽 산들의 아른거림만이 그 평온을 깰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슈르라고 불리는 곳에 서 있습니다. 이 도시는 이 도시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자신들을 창조했다고 믿었던 신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티그리스강 위 바위투성이 고제 자리 잡은 이 작은 도시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문명 중 하나를 탄생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기원전 2500년에는 단순한 지역 무역 거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것이 바로 이 도시가 그렇게 강력해질 이유입니다. 초기 아시리아인들은 정복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상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지역 상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대 세계가 배출한 가장 모험적인 장거리 상인 중 일부였습니다. 화폐라는 개념조차 존재하기 수세기 전부터 아시리아 상인들은 주식 기반 무역 사업을 조직했습니다. 또한 점토판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용 네트워크를 관리하며 해외의 상업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이유는 20세기에 튀르유키의 중부 퀼테페라는 유적지에서 일하던 고고학자들이 수천 개의 점토판을 발굴했기 때문입니다. 이 점토판들은 아시리아 상인들의 작고 정밀한 쐐기 문자 기록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거래, 대출, 선적 목록, 사업 파트너에 대한 불만, 심지어 가끔씩의 연애 편지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은 거의 4000년 전에 그들의 상업 활동을 놀라울 정도로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은 그들의 무역 거점들의 불탄 유적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주변 도시들을 파괴한 바로 그 불에 의해 보존된 것입니다. 역사가들이 구아시리아 상인이라고 부르는 이 초기 아시리아 상인들은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나톨리아, 즉 현재의 튀르키예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나귀 대상단을 이용하여 육로로 이동했습니다. 아슈르 작업장에서 짠 직물과 이란 산맥에서 채굴한 주석 덩어리를 운반했습니다. 그 대가로 은과 금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아슈르에서 아나톨리아의 무역 식민지까지의 여정은 약 6주가 걸렸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은 그곳을 카넷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여정은 강과 산, 그리고 다른 왕국이 지배하는 영토를 가로질러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대를 거듭하며 이 여정을 반복했습니다. 광대한 지리적 영역에 걸쳐 비즈니스 관계, 법적 합의, 그리고 가족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들은 원시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복잡한 국제 경제에서 활동하는 정교한 사업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역 제국은 취약했습니다. 기원전 18세기에 메소포타미아의 정치 지형이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남쪽에서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함무랍이라는 이름의 왕이 다스리던 바빌론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함무라비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의 유명한 법전은 가장 초기의 법률 문서 중 하나로 발견되었으며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함무라비는 뛰어난 행정가이자 무자비한 군사 전략가였습니다. 그가 북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구아시리아 무역 네트워크를 압박했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아나톨리아의 격변이 서쪽 무역로를 방해했습니다. 번성했던 상인 식민지들은 붕괴했습니다. 카네시는 불에 탔습니다. 은의 흐름은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세기 동안 아시리아는 망각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더 큰 지역 세력의 그림자에 가려지고 지배당하며 결국 그들의 영향권에 흡수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문명에게는 이것이 종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시리아인들에게는 단지 첫 번째 교훈에 불과했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은 4000년 전 개별 무역 사업에 대한 상세한 재정 기록을 남겼습니다. 현대 역사가들은 이 기록을 통해 이윤을 실제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투자액의 100%가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다른 상인들은 파산했습니다. 어떤 상인들은 사업 파트너에게 고소당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법정은 오늘날의 상업 소송과 놀랍도록 유사한 서면 법적 절차를 따랐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은 단순히 제국을 발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본주의를 발명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제 기원전 1350년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상인 대상단이 아나톨리아로 힘들게 이동하던 때와는 세상이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집트는 신왕국 파라오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권력의 절정에 달하여 거대한 신전을 짓고 지중해를 가로질러 무역을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미탄니 왕국이라는 새로운 세력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상류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번성했던 무역 도시였던 아시리아는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었습니다. 그들의 독립은 서서히 침식되었고 이 백성들은 외세의 지배하에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아슈르에서 무언가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꿀 변화가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꾼 사람은 아슈르발리트 1세였습니다. 기원전 1363년경 그는 대담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파라오, 유명한 이단 왕 아멘호테프 4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를 동등한 존재로 대했습니다. 외교 의전이 모든 것이고 위대한 왕들 사이의 편지 언어가 권력 계층에 의해 엄격하게 정의되던 세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것은 단순히 이례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혁명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파라오의 신하들은 놀라움과 함께 불쾌감을 느꼈다고 전해집니다. 이 건방진 아시리아인들이 어떻게 이집트의 군주에게 동등한 존재인 양 감히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아슈르발리트는 자신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왕이었고 위대한 도시의 통치자였으며 금과 병사들 그리고 지평선까지 뻗어나가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파라오는 분명히 재미있었거나 어쩌면 진정으로 감명받아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내면서 이집트는 아시리아를 국제 무대의 한 주역으로 인정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외교적 인정은 군사력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슈르발리트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는 수세대 동안 아시리아를 지배했던 미탄니 왕국에 대해 빠르고 무자비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정치적 약점을 이용하여 아시리아의 독립을 개척하고 확장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2세기 동안 이어진 것은 고대 세계에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체계적인 군사 발전 과정이었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은 단순히 더 큰 군대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종류의 전쟁 방식을 발명했습니다. 그들은 적들을 연구하고 약점을 분석하며 그들을 물리치기 위한 특수무기, 전술, 그리고 조직 구조를 개발했습니다. 아다드니라리 1세, 살마네세르 1세 같은 왕들이 통치했습니다. 웅장한 투쿨티니 누르타 1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복을 너무나 자랑스러워 서사시를 3인칭으로 쓰게 했습니다. 이러한 왕들 아래에서 아시리아는 지역도시 국가에서 진정한 제국으로 변모했습니다. 투쿨티니 누르타 1세는 특별한 주목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고대 세계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대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도시인 바빌론 자체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바빌론의 수호신 마르둑의 신성한 조각상을 아슈르로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신학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마르둑의 조각상을 소유함으로써 투쿨티니 누르타는 비범한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의 신 아슈르가 바빌론의 신들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시리아가 중심에 놓이는 고대 세계의 새로운 종교적, 정치적 서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바빌로니아인들은 격분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그를 암살했습니다. 점점 더 변덕스러운 행동과 과대망상을 참을 수 없었던 그의 아들들이 궁전에서 그를 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든 본보기는 아시리아 왕권을 규정했습니다. 이 본보기는 왕을 최고 전사, 신성한 의지의 도구, 도시 정복자로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다음 7세기 동안 이어졌습니다. 투쿨티니 누르타의 암살 이후 아시리아는 수축과 내부 투쟁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새로운 세력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바다 민족은 동부 지중해를 휩쓸며 그리스에서 시리아에 이르는 문명들을 파괴했습니다.
한때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세력 중 하나였던 히타이트 제국은 거의 하룻밤 사이에 붕괴했습니다. 이집트마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는 내면으로 향하며 통합하고 스스로를 재정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 역사에서 다음에 올 일은 너무나 폭력적이고 체계적이며 지리적으로 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체 고대 중동을 영구적으로 재편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오늘날에도 공포의 메아리를 품고 있는 이름의 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기원전 875년 오늘날 시리아 북부의 어느 성벽 도시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도시는 저항했습니다. 당신의 백성은 다가오는 아시리아군에 항복하는 대신 싸우기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성문이 부서지고 병사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당신은 그 결정의 완전한 무게를 깨닫습니다. 당신은 곧 아슈르나시르팔 이세를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경험이나 조상들의 역사, 어떤 것도 이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비시키지 못했습니다. 아슈르나시르팔 2세는 쉬운 분류를 거부하는 역사적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는 분명히 잔혹했습니다. 런의 대형 박물관에 있는 석판 부조에 새겨진 그의 왕실 기록물은 오늘날의 기준으로도 충격적입니다. 이 기록물들은 반항적인 도시들에 대한 그의 원정을 매우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는 포로들의 가죽을 산 채로 벗겨 정복된 도시의 성벽에 걸어두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수백 명의 포로를 도시 성문 앞에 말뚝에 꿰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젊은 남녀를 불태우고 손, 코, 귀를 자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들은 일반적인 의미의 과장이나 선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이고 계산된 공포였습니다. 아슈르나시르팔은 나중에 군사 이론으로 정립될 한 가지를 이해했습니다. 압도적이고 가시적이며 널리 알려진 잔혹성은 미래의 정복 비용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만약 진군 경로에 있는 모든 도시가 저항하면 완전한 파괴로 이어진다는 것을 안다면 대부분의 도시는 항복할 것입니다. 아슈르나시르팔의 계산에서 공포의 수학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단순히 괴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또한 고대 세계의 위대한 문화 및 건축 후원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칼후라는 웅장한 새 수도를 건설했습니다. 이 도시는 성경에서 갈라라고 불리며 오늘날 고고학자들에게는 님루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정교한 석판 부조로 벽이 장식된 궁전을 건설했습니다. 이 부조들은 그의 군사 작전과 사자 및 코끼리 사냥을 묘사했습니다. 또한 종교 의식과 행정 활동의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 부조들의 기술적 품질은 경이로웠습니다. 그것들을 만든 아시리아 석공들의 기술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수세기 동안 능가되지 않을 수준이었습니다. 아슈르나시르팔은 이 궁전을 진정으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궁전이 완공되었을 때 그는 취임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이것은 메소포타미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회였습니다. 제국 전역에서 온 6만 9천 명의 손님들이 그의 개인 비용으로 10일 동안 음식을 제공받았습니다. 메뉴에는 14,000마리가 넘는 양과 10,000병의 와인, 10,000통의 맥주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작은 도시 하나를 먹여 살리기에 충분한 양의 음식이었습니다. 아슈르나시르팔 주변의 세계는 떨었습니다. 그의 원정으로 아시리아군은 지중해 연안까지 진격했습니다. 그들은 레바논 산맥에 이르렀습니다. 아시리아 병사들은 바다에서 무기를 싣고 레바논의 유명한 숲에서 삼나무를 베었습니다. 이 나무들은 그들의 건축 프로젝트에 사용되었습니다. 시리아, 페니키아, 팔레스타인의 소왕국들은 저항의 결과를 맞이하는 대신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북쪽의 상황 전개에 면밀히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전체 세력 균형이 이 한 남자와 그의 군대 주변에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샬마네세르 3세는 아버지의 정복을 동일한 맹렬함으로 계속하고 확장했습니다. 샬마네세르 3세의 통치 기간으로부터 우리는 고대 역사상 가장 특별한 유물 중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대형 박물관에 있는 사면석 비인 검은 오벨리스크입니다. 이 오벨리스크는 조각된 부조 이미지로 다양한 정복된 왕국들이 샬마네세르에게 바치는 조공을 묘사합니다. 그 조각된 이미지들 중에는 아시리아 왕 앞에서 조공을 바치며 절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비문의 옴리의 아들 예후로 식별됩니다. 역사가들은 이 인물이 거의 확실하게 이스라엘의 왕 예후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고대 세계에서 현존하는 유일한 성경 속 왕의 초상화입니다. 이 순간 성경은 추상적인 전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시리아 석비와 확인 가능하게 교차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슈르나시르팔과 샬마네세르가 아시리아의 힘을 엄청나게 확장했지만 그들은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시스템을 통해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정복된 영토를 안정적인 주로 변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우 잘 조직되고 잘 계획되었으며 파괴적인 약탈을 벌였지만 여전히 약탈에 불과했습니다. 정복된 민족들은 한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아시리아군이 다음 원정으로 이동하면 조공을 중단하고 때로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제국은 제자리에 머물기 위해 끊임없이 더 빨리 달려야 하는 기계와 같았습니다. 결국 그 기계는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시리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에 도달합니다. 이 변화는 너무나 근본적이어서 역사가들은 때때로 한 왕의 통치 전후로 아시리아 역사를 나눕니다. 기원전 745년 아슈르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제국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일련의 약한 왕들과 내부 궁정 음모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아르메니아에 기반을 둔 강력한 왕국인 우라르투의 외부 군사적 압력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아시리아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지방은 불안정했습니다. 군대는 사기가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국고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 풀루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역사적 울림이 가득한 새로운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그 이름은 티글라트 필레세르 3세였습니다. 티글라트 필레세르 3세가 다음 18년 동안 한 일은 고대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행정 및 군사적 천재성 중 하나입니다. 그는 단순히 정복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국이 기능하는 방식의 전체 구조를 재건했습니다. 그는 약탈 모델과 조공 징수 모델과 같은 낡은 방식을 대체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직접적인 지방 통치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티글라트 필레세르는 정복된 왕들이 조공을 바치고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도록 남겨두는 대신 지역 왕조들을 폐지했습니다. 이에 그는 왕에게 직접 책임을 지는 아시리아 총독들로 그들을 대체했습니다. 이 총독들은 왕실 국고에서 급여를 받았으며 실패 시 해임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원정 기간뿐만 아니라 1년 내내 급여를 받는 직업 상비군을 창설했습니다. 이것은 고대 세계에서는 본질적으로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논란이 많았던 점은 그가 대규모 강제 이주 관행을 제도화했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강제 이주는 아시리아의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티글라트 필레세르는 그것을 체계화했습니다. 어떤 지역이 정복되고 잠재적인 반란의 징후를 보일 때 그 인구의 상당 부분이 고향에서 뿌리 뽑혔습니다. 때로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수천 마일 떨어진 제국의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재정착되었습니다. 동시에 다른 지역의 인구는 그들을 대체하기 위해 이동되었습니다. 그 논리는 악마적으로 효과적이었습니다. 낯선 땅으로 이식된 사람들은 다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익숙한 질이나 지역적 충성심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효과적인 저항을 조직할 가능성이 훨씬 적었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아시리아 국가에 의존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문자적인 의미에서 뿌리 뽑혔습니다. 즉, 그들의 뿌리로부터 단절된 것입니다. 이 관행이 초래한 문화적, 심리적 트라우마는 엄청났습니다. 당신은 성경에서 그 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후계자들에 의해
왕국이 파괴된 것을 애도하는 유대 민족의 절망적인 시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시는 바빌론 강가에서 우리는 앉아 울었네라고 노래했습니다. 그 단어들 속의 슬픔은 은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 정책에 의해 고향에서 의도적으로 지워진 민족의 구체적이고 살아있는 경험입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지켜보셨다면 초기 아시리아 상인들과 그들의 정교한 상업 네트워크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직과 행정에 대한 같은 천재성이 무역이 아니라 정복에 적용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은 매우 현실적인 의미에서 관료제 제국의 발명가였습니다. 그것은 로마가 나중에 다듬고 그 이후로 조직된 국가를 정의해온 모델이었습니다. 티글라트 필레세르 3세의 개혁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한 세대 안에 아시리아는 모든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했습니다. 그들은 내부 반란을 진압하고 전쟁터에서 우라르투를 물리쳤습니다. 레반트, 바빌로니아, 심지어 아라비아 변방까지 새로운 영토로 그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기원전 727년에 그가 사망했을 때 그는 고대 세계에서 비할 데 없는 권력의 도구를 후계자들에게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들은 적어도 일부는 그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이 즐거우셨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아시리아 제국의 어떤 점이 지금까지 가장 놀라웠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우리가 이 채널에서 다음에 무엇을 탐구할지 진정으로 결정합니다. 우리는 이 커뮤니티를 함께 만들어가며 여러분의 목소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왜냐하면 다음에 다가올 이야기는 고대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가장 미움받는 수도 중 하나가 될 도시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700년 니네베 성문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성벽은 도시 주변으로 12km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그 성벽은 바닥 부분이 세대의 전차가 나란히 위를 달릴 수 있을 만큼 넓습니다. 그 성벽 안에는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는 고대 세계에서 경이로운 인구였습니다. 거리는 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었고 그 아래로는 배수 시스템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휴식과 아름다움을 위해 설계된 실제 정원과 공원들이 부유한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왕궁에는 수십 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그 벽은 특별한 예술적 정교함을 지닌 석판 부조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 부조들은 전투와 사냥, 종교 의식을 조각된 돌에 묘사했습니다. 이 돌들은 한때 채색되었던 희미한 페인트 흔적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니네베의 전성기였습니다. 이 도시를 만든 사람은 역사상 가장 복잡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사르곤 2세의 아들 센나케립입니다. 센나케립보다 먼저 왕위에 올랐던 사르곤 2세는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을 마침내 파괴한 왕입니다. 이 사건은 아시리아 연대기와 히브리 성경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두 가지 역사적 기억 전통이 놀라운 정확성으로 서로를 확인해주는 드문 순간입니다. 사르곤은 2만 7천 명이 넘는 이스라엘인들을 제국의 여러 곳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0지파이며 그들의 후손을 일부 역사가들과 신학자들은 지금까지도 찾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누르샤루킨이라는 웅장한 새 수도를 불과 10년 만에 건설했습니다. 오늘날 호르사바드라고 불리는 이 도시는 엄청난 양의 돌과 수천 명의 노동자를 동원한 놀라운 건설 업적이었습니다. 현대 건설 회사도 어려움을 겪을 만한 수준의 행정적 조율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사르곤은 기원전 705년에 전투 중 사망했습니다. 그는 전장에서 사망한 유일한 아시리아 왕입니다. 그의 아들 센나케립은 아버지의 불명예스러운 죽음에 분명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통치를 정의할 일련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센나케리브는 성경 독자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아시리아 왕입니다.
그의 레반트 원정은 예루살렘과 히스기야 왕과의 직접적인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열왕기서와 이사야서에 숨막힐 듯한 세부 묘사가 담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센나케리브의 거대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모습을 그립니다. 그의 사신들은 성벽 밖에 서서 수비수들에게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은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불가사의하게도 센나케리브는 도시를 점령하지 않고 갑자기 철수했습니다. 센나케리브의 연대기 또한 이 원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과 흥미롭게도 대조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 연대기에는 그가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는 말이 분명히 없습니다. 그는 히스기야를 새장 속 새처럼 자신의 도시에 가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센나케리브 자신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조공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시를 정복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군대에 역병이 돌았거나 외교적 합의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는 신의 개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든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은 예루살렘 성벽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기록의 공백은 수세기 동안 역사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센나케리브가 바빌론에 행한 일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빌론은 고대 세계의 성스러운 도시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에게 바빌론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했듯 신성했습니다. 또한 오늘날 메카가 이슬람 신자들에게 그러하듯 성스러운 곳이었습니다. 바빌론이 아시리아의 권위에 반란을 일으켰을 때 센나케리브는 고대 세계를 경악시키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바빌론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는 운하의 물을 돌려 폐허를 침수시켰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바빌론 신전의 흙을 바람에 흩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문에 이 일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을 태초에 세상을 파괴했던 전설적인 홍수에 비유했습니다. 고대 세계는 거의 집단적인 충격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많은 아시리아인조차 동요했습니다. 이것은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말살이었습니다. 신학적인 의미는 심각했습니다. 위대한 신 마르두스가 왜 자신의 도시를 파괴하도록 허락했는가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이는 수십 년 동안 반향을 일으킬 종교적 의미의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센나케리브는 결국 자신의 아들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이것은 아시리아 왕실 가족에게 특이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위 계승은 항상 위험했고 항상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왕궁은 종종 치명적인 음모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유혈낭자한 왕위 계승 싸움에서 등장한 인물은 역사에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에살하돈이었습니다. 에살하돈은 아버지의 가장 논란이 많았던 행동을 되돌렸습니다. 그는 바빌론을 복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의 모든 아시리아 왕들을 뛰어넘는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는 이집트를 정복했습니다. 파라오의 땅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영원하다고 불렀던 문명이었습니다. 기원전 671년에 아시리아 군대는 시나이 사막을 가로질러 진군했습니다. 이것은 수년간의 계획이 필요한 물류 준비의 위협이었습니다. 경로를 따라 물을 공급했던 아랍 부족들의 협력도 필요했습니다. 아시리아 군대는 이집트의 고대 수도인 멤피스를 점령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단일 제국이 메소포타미아와 나일강 유역을 모두 통제했습니다. 고대 세계는 이와 같은 일을 결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거대한 도서관의 방들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곳은 깔끔한 선과 형광등 조명이 있는 현대적인 도서관이 아닙니다. 이 도서관은 니네베 궁전에 있습니다. 점토와 먼지 냄새가 나고 미세한 동물의 냄새도 납니다. 이 냄새는 서판 묶음을 묶는 가죽끈에서 나는 것입니다. 빛은 기름 램프에서 나옵니다. 선반 전체에 따뜻한 호박색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그리고 그 선반 위에는 점토 서판들이 놓여 있습니다. 줄지어
방마다 가득합니다. 수천 개에 달합니다. 수만 개에 이릅니다. 모든 서판에는 아시리아 서기관들의 쐐기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문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학 논문, 천문학 관측 기록, 수학 계산서가 있습니다. 또한 징조와 예언, 신화 서사, 왕실 역사, 마법 주문이 담겨 있습니다. 법률 문서, 외교 서신, 그리고 문학 작품들도 있습니다. 그 문학 작품 중에는 하나의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텍스트는 언젠가 역사가들이 고대 근동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서사시라고 부를 것입니다. 바로 길가메시 서사시입니다. 이는 세계 최초의 위대한 문학 소설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슈르바니팔 도서관에 서 있습니다. 지금은 기원전 650년입니다. 아슈르바니팔은 기원전 668년경부터 627년까지 아시리아를 통치했습니다. 그는 고대 역사에서 가장 모순적인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아시리아 전통의 전사 왕이었습니다. 그의 원정은 잔혹했습니다. 반란군에 대한 그의 처우는 무자비했습니다. 처형과 고문의 기록은 선대 왕들의 오랜 방식을 따랐습니다. 왕이 직접 전차를 타고 사자에게 화살을 쏘는 모습이 담긴 유명한 왕실 사자 사냥 부조가 있습니다. 이 부조는 고대 세계 최고의 예술 작품 중 하나로 널리 평가됩니다. 부조에는 상처 입은 사자들의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매우 자비롭고 깊이 관찰된 것입니다. 고통받는 동물을 진정으로 주의 깊게 보았던 예술가의 작품임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부조는 적을 말뚝에 꿰뚫어 죽였다는 같은 왕의 기록과는 거의 양립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아슈르바니팔은 아시리아 문명의 완전한 모순을 내면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도서관이 있습니다. 아슈르바니팔은 문해력이 있었습니다. 왕들 사이에서 문해력이 당연시되지 않던 시절에 그는 진정으로 깊은 문해력을 지녔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문에 이것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이 서기관의 기술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묘사했습니다. 대부분의 교육받은 아시리아인조차 난해하게 여겼던 고대 수메르어 텍스트를 읽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 전역에 요원들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모든 종류의 문서를 수집하고 복사하여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서기관들을 교대로 일하게 하여 고대 도서관들의 사본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는 고대 세계가 모았던 가장 포괄적인 기록 지식 컬렉션을 구축했습니다. 이 일을 니네베에 있는 자신의 궁전에 보관했습니다. 바빌로니아인과 메디아인들이 기원전 612년에 그 궁전을 불태웠을 때 도서관도 함께 불탔습니다. 그러나 불타면서 점토 서판들은 단단하게 구워졌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유적 아래에서 보존되었습니다. 그것들은 2500년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영국 고고학자들이 19세기에 니네베를 발굴하기 시작할 때까지 말입니다. 아슈르바니팔의 도서관을 파괴했던 그 불은 동시에 도서관을 구했습니다. 역사는 누구도 계획하지 않은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아슈르바니팔의 군사작전은 지리적 범위 면에서 비범했습니다. 그는 이집트, 이란의 자그로스 산맥, 아라비아, 그리고 바빌로니아의 늪지에서 싸웠습니다. 그는 이란 남부의 엘람 왕국에 대항하는 원정을 벌였습니다. 이 왕국은 수세기 동안 아시리아의 큰 경쟁자였던 문명이었습니다. 그 원정은 너무나 파괴적이어서 엘람은 정치적 실체로서 결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시리아 권위에 저항했던 아라비아 부족들을 정복했습니다. 이 정복 작전에는 현대 군대도 도전적이라고 여길 사막 지형에서의 전투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속에서 그는 자신의 도서관과 소장품, 그리고 지적인 삶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천문학 관측을 수행하고 기도를 작성했습니다. 겉으로는 진정한 학문 연구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괴물이자 동시에 인본주의자였습니다. 고대 역사는 거의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영광의 배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슈르바니팔이 승리를 축하하고 도서관을 관리하는 동안 제국의 어두운 구석에서는
무엇이 꿈틀거리고 있었을까요? 답은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과 다릅니다. 이 제국은 외부 압력으로 무너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내부에서부터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국이 받은 가장 위험한 상처는 어떤 외세의 적에 의해 입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슈르바니팔 자신에 의해 가해진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형제에게 맞선 것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제국이 어떻게 스스로를 파괴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가족 분쟁으로 시작됩니다. 아슈르바니팔의 아버지 에살하도는 특이한 방식으로 왕위 계승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슈르바니팔은 아시리아의 왕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의 형제 샤마스위 슘 우키는 바빌론의 왕이 되기로 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이것이 현명한 조치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빌론의 자체 왕을 주었습니다. 바빌론은 감정적으로 복잡하고 신학적으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자체 왕은 그 복잡한 종교적, 정치적 정체성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될 끓어오르는 분노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16년 동안 샤마쉬 슘 우키는 바빌론을 통치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자신이 형제의 미화된 부관이라고 느꼈습니다. 정치적 현실은 분명했습니다. 아슈르바니팔은 최고 왕이었습니다. 샤마쉬 슘 우키는 자신의 왕실 칭호와 상관없이 종속된 영토의 총독이었습니다. 이 직위의 모욕감은 그를 괴롭혔습니다. 아시리아 지배에 깊은 불만을 품고 있던 바빌로니아인들은 그의 불만을 부추겼습니다. 이웃 강대국들의 외교관들은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652년에 샤마쉬슘 우키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신중한 준비를 마쳤고 동맹을 결집했습니다. 엘라민, 아랍인, 그리고 아시리아가 약해지기를 바라는 다양한 다른 민족들로부터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바빌론은 아시리아에 맞섰습니다. 이 형제가 형제에게 맞선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것은 엄청난 강도의 내전이었습니다. 아슈르바니팔은 바빌론을 포위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저지른 범죄 이후 이 도시를 사랑했고 복원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3년 동안 포위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바빌론의 인구는 굶주렸습니다. 당대 기록들은 생존자들이 식인 행위에 의존할 정도로 심각한 기근 상황을 묘사합니다. 도시가 마침내 함락되었을 때 샤마쉬슘 우키는 항복하는 대신 자신의 궁전을 불태웠습니다. 그는 불길 속에서 죽었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아슈르바니팔은 죽은 형제를 위해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아시리아 왕들이 행했던 종류의 보복을 자행했습니다. 그것은 체계적이고 잔혹했습니다. 여러 세대 동안 잊히지 않을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승리가 숨기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전쟁은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3년 동안 변경 지역에서 군사 자원을 전환시켰습니다. 제국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아슈르바니팔이 필요했던 정치적 자본을 소진시켰습니다. 그것은 바빌론이 제국에 치유될 수 없는 상처임을 드러냈습니다. 바빌론은 아시리아의 지배를 결코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웃 강대국들에게 아시리아가 아무리 무서운 명성을 가졌더라도 피를 흘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계시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던 사람들은 엘람인도, 이집트인도, 페니키아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메디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슈르바니팔이 기원전 627년경에 죽은 후 아시리아는 왕위 계승 위기에 들어섰습니다. 이 위기는 이전 아시리아 역사 시기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던 위기들과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여러 왕들이 빠르게 연이어 즉위했습니다. 각 통치는 이전보다 짧고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발발한 내전과 반란은 제국이 더 이상 낭비할 여유가 없는 자원들을 소모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리아의 군사력과 행정 효율성의 결합으로 통제되었던 속주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방 민족주의를 억압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던 추방 정책은 또한 거대한 인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은 고향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시리아에 대한 충성심이 전혀 없었고 아시리아에 반대하는 누구든 지지할 모든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티글라트 필레세르가 건설했던 그 기계는 여전히 가동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연료는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란의 산맥 어딘가에서 메디아라고 불리는 부족 연합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고 자신들의 군대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기원전 614년으로 돌아가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아시리아의 고향이자 신의 이름을 딴 성스러운 도시 아슈르의 성벽 위에 서 있습니다. 아슈르는 아시리아 본토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메디아인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들은 키악사레스 왕의 지휘 아래에 오고 있습니다. 키악사레스는 뛰어난 군사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메디아 군대를 재편하고 현대화했습니다. 아시리아 전술을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바빌로니아인 그리고 북부 스텝 지역을 돌아다니는 스키타이 부족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 또한 바빌론의 왕 나보폴라사르가 군대를 동원하여 북쪽으로 진군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아시리아의 적이었던 민족들은 복수를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굴욕을 삼켰고 아시리아의 압제 아래 고통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무서울 만큼 효율적으로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대 성벽에 서서 여러분은 진정한 공포를 느낍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평범한 전투의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끝나가고 있다는 더 깊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기원전 614년에 아슈르의 함락은 빠르고 완전했습니다. 메디아인들은 도시를 습격하여 방어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사원을 약탈하고 도시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그곳은 성스러운 도시였습니다. 가장 오래된 도시이자 아시리아 문명이 성장했던 곳이었습니다. 전투 후 메디아의 키악사레스와 바빌로니아의 나보폴라사르는 아슈르 폐허에서 만났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큰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실 간의 결혼을 통해 동맹을 확인했습니다. 메디아 왕의 딸은 나보폴라사르의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그 왕자는 훗날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알려지게 될 인물이었습니다. 아시리아 도시의 잔해가 아직 식지 않았을 때 아시리아의 적들은 이미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니네베 자체는 2년 후인 기원전 612년에 함락되었습니다. 공격은 여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연합군은 거대했습니다. 메디아인, 바빌로니아인, 스키타이인, 그리고 아시리아를 멸망시키려 할 만한 모든 이유를 가진 여러 소수민족이 포함되었습니다. 방어자들은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산헤립이 난공불락으로 지었던 니네베의 성벽은 수주 동안 버텼습니다. 그리고 티그리스 강이 예년과 다른 여름철 급류로 범람했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이로 인해 성벽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공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틈이 생겼습니다. 함락은 빠르고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도시가 불탔습니다. 궁전도 불탔습니다. 도서관마저 불탔습니다. 아슈르나시르팔의 사냥, 사네립의 군사 작전, 아슈르 바니팔의 사자 등 특별한 조각을 담은 석판 부조들은 넘어지고 부서졌습니다. 그것들은 무너지는 천장 아래 묻혔습니다. 사람들은 도망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만에 한 세대 전만 해도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도시였던 니네베는 연기 나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아시리아 왕 아슈르 우발리트 2세는 서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집트의 동등한 자격으로 서신을 보냈던 첫 번째 아시리아 왕의 이름을 섬뜩하게 되풀이했습니다. 그는 남은 군대를 이끌고 현재 튀르키예에 있는 하란 도시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집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집트는 병력을 보냈습니다. 파라오들조차 바빌로니아 세력에 대한
아시리아의 균형추가 없는 세상은 위험하다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아시리아 군사기계의 잔존 세력은 연합군의 압도적인 병력에 맞서 작고 필사적인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600군 영경 아시리아의 마지막 군사 저항의 흔적은 역사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아슈르 우발리트 2세는 우리의 사료에서 단순히 사라집니다. 사망도, 마지막 전투도, 항복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라지자 아시리아 제국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변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흡수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날까지 역사가들이 논쟁하는 무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시리아의 멸망을 역사상 다른 어떤 제국의 붕괴와도 다르게 만듭니다. 제국만 사라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명에 달하는 아시리아 민족도 거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지리적 영역에 퍼져 살았습니다. 그들은 세머를 사용하고 종교적 전통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3,000년 동안 존재했던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이들은 물론 제국이 멸망한 지 한 세대 만에 역사 기록에서 거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사람이 살던 도시들은 단순히 버려졌습니다. 고대 근동 전체의 외교 공용어였던 아시리아어는 수십 년 내에 공식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버려진 도시로 이주하여 텅 빈 땅에 다시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리아인 그들 자신은 스스로를 정의하는 문화적, 정치적 집단으로서 거의 하룻밤 사이에 주변 인구 속으로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것이 아시리아 역사상 가장 깊은 미스터리입니다. 이 질문은 역사가들을 밤잠 못 이루게 합니다. 이것은 제국의 흥망성쇠에 대한 전통적인 이야기에서 벗어납니다. 진정으로 신비로운 이야기로 변화시킵니다. 문명이 파괴적인 재앙에서 어떻게 살아남거나 실패하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은 단순히 왜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했는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국은 항상 멸망합니다. 진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아시리아 민족은 제국 멸망 후 그렇게 완전히 그리고 그렇게 빠르게 사라졌을까요?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단순한 답은 없습니다. 이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몇몇은 설득력이 있고 몇몇은 서로 모순됩니다. 진실은 아마도 이 모든 것의 조합일 것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분명한 요인은 파괴의 엄청난 규모입니다. 아시리아를 파괴한 연합군은 아시리아 인구를 새로운 정치 질서에 편입시키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처벌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니네베, 아슈르, 칼후, 두르, 샤루킨과 같은 아시리아의 주요 도시를 고의적이고 체계적으로 파괴했습니다. 이것은 아시리아 문명의 물리적 기반 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도시는 단순히 건물들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도시는 사회적 연결망, 경제기관, 종교 공동체, 공유된 기억, 그리고 문화적 연속성이 집중된 곳입니다. 도시를 파괴하고 인구를 흩어지게 할 때 여러분은 단순히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한 민족으로 만드는 사람들 사이의 연결을 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아시리아의 대규모 강제 이주 정책이었습니다. 이 정책은 결국 아시리아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아시리아인들은 제국 전체의 민족적, 문화적 지형을 고의로 뒤섞었습니다. 그들은 대규모로 인구를 이주시켰습니다. 그 결과 제국이 멸망할 무렵 아시리아 인구는 단일한 고향에 집중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고향은 피난처이자 문화적 닷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시리아인들은 광대한 지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들과 섞여 살았으며 종종 소수민족으로 커뮤니티를 이루었습니다. 제국이 붕괴하고 제국이 제공하던 보호막이 사라지자 이 흩어진 아시리아 공동체들은 구심점이 될 정치적 중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이끌 왕도, 그들을 보호할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립되었고 취약했으며
그들에게 적대적일 만한 모든 이유를 가진 민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아시리아 제국의 문화 흡수 정책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직관적이지 않은 요인일 것입니다. 이 성공이 오히려 아시리아 인구가 독자적인 집단으로 생존할 능력을 약화시켰을 수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아시리아는 정복한 민족들을 통합했습니다. 아람어를 공용 행정 언어로 사용하도록 장려했습니다. 좁은 민족적 정체성을 초월하는 제국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제국 후기에는 아시리아인이라는 정체성이 민족적 정체성만큼이나 정치적 정체성이었습니다. 정치적 틀이 붕괴하자 그것에 의존하던 정체성도 함께 붕괴했습니다. 제국 아래에 살았다는 이유로 아시리아인으로 불리던 사람들은 갑자기 자신을 재정의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수는 자신에게 강요되었던 제국의 정체성보다 오래된 지역적, 민족적 정체성으로 스스로를 정의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아시리아인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들은 오히려 오늘날 이라크 북부, 튀르키예 남동부, 이란 북서부의 현대 인구 조상으로 살아남았다고 주장합니다. 오늘날 대부분 고대 동방교회에 속하는 기독교인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아시리아인 또는 시리아인이라고 부릅니다. 아람어에서 파생된 언어를 사용하며 자신들의 문화 유산을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들이 고대 아시리아인의 직접적인 생물학적 후손인지에 대한 질문은 유전학이 이제 막 다루기 시작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언어, 장소, 문화적 기억의 연속성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아시리아인의 완전한 사라짐이 역사 사료의 침묵이 암시하는 것만큼 총체적이지는 않았을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아시리아의 파괴가 고대 세계에 어떤 의미였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바빌론은 고대의 압제자가 파괴된 것을 축하하며 역사상 가장 강렬한 집단적 안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빌론은 메소포타미아 세력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아슈르 폐허에서 동맹을 맺었던 인물의 아들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는 유대민족을 포로로 잡아갔으며 전설적인 공중 정원을 건설했습니다. 신바빌로니아 제국은 아시리아 파괴로 남겨진 공백을 채웠습니다. 그들은 아시리아의 많은 행정적, 문화적 성과를 계승했습니다. 동시에 3세기 동안 고대 세계를 짓눌렀던 공포의 소멸을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한 세대 만에 바빌론 자체도 함락되었습니다. 기원전 539년에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에게 넘어갔습니다. 키루스 대왕은 유대인 망명자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고대 세계는 그 특별한 세기에 매우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연쇄 반응을 시작한 것은 아시리아의 파괴였습니다. 니네베가 함락된 후 2300년 동안 아시리아 제국은 본질적으로 잊혀졌습니다. 완전히 잊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니네베를 기억했습니다. 나훔서에서 만족감과 경외심이 뒤섞인 감정으로 그 멸망을 묘사했습니다. 다양한 맥락에서 아시리아 왕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제국의 물리적 실체는 흙더미 아래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시, 예술, 문학, 행정 기록을 포함했습니다. 현지인들은 아랍어로 이 흙더미를 텔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수천 년 동안 지속된 거주지에 축적된 유적은 메소포타미아 평원의 언덕으로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중세와 근대 초기에 그 지역을 지나던 여행자들에게 그 언덕들은 단순히 지형적 특징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도 그 아래 무엇이 놓여 있는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재발견은 19세기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새로운 고고학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 성경 본문의 물리적 확인을 갈망하는 성서학자들의 연구도 한몫했습니다. 또한 쇠퇴하는 오스만 제국에서 영향력을 얻으려는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 경쟁도 요인이었습니다. 1840년대에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라는 영국 외교관이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현재 이라크 북부에 있는 모술시 근처에 흙더미를 발굴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아슈르나시르팔의 위대한 수도였던 님루드의 유적을 발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예술적 품질의 석판 부조들을 발굴했습니다. 그 부조들은 2000년 동안 묻혀 있던 전쟁, 의식, 사냥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날개 달린 황소 조각상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아시리아 궁전의 수호신인 라마수였습니다. 그 조각상들은 기원전 612년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문명 세계는 경이로움과 탐욕이 뒤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부조들은 제거되어 런던으로 운송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오늘날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 이후로 수백만 명의 방문객이 그것들을 보아왔습니다. 가장 전율적인 발견은 10년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라야드의 조수 호르무즈드 라삼은 니네베의 다른 둔덕을 발굴했습니다. 그는 아슈르바니팔 도서관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궁전을 파괴했던 불에 단단히 구워진 수만 개의 점토판들이 런던으로 옮겨졌습니다. 수십 년간 학자들은 그것들을 해독하고 번역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해독한 점토판들 중에는 길가메시 서사시의 완전한 텍스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불멸을 추구했던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서사시는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서면 소설 작품이었습니다. 1870년대에 이 발견이 영국 대중에게 발표되었습니다. 그것은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와 놀랍도록 유사한 홍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 버전보다 수세기 앞선 것이었습니다. 한 신문은 사라진 점토판의 발견에 대한 보상을 제안했습니다. 고대 세계는 현대 세계로 손을 뻗어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아시리아 유적지에서의 고고학 작업은 지난 15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결과 나타난 모습은 이전의 인식과는 달랐습니다. 고대 세계의 선전이나 성경 이야기가 시사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 문명과 문화적 풍요로움을 보여주었습니다. 맞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은 맹렬하게 폭력적인 정복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왕들은 읽기 불편할 정도의 잔혹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밤하늘을 정밀하게 관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식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백 가지 질병과 치료법을 기록한 의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로를 건설한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세계 최초로 알려진 수로는 센나케리브가 니네베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었습니다. 이것은 아시리아 전역 80km 이상으로 물을 운반하는 절단된 돌 구조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메르어, 아카드어, 아라메어의 차이를 이해하는 언어학자였습니다. 그들은 거의 읽을 수 없었던 고대 문헌들을 의식적으로 보존했습니다. 요컨대 그들은 모든 복잡한 종류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동시에 엄청난 악과 엄청난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세기에 급진적 극단주의 세력에 의한 아시리아 유적지 파괴가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라마수 조각상을 의도적으로 망치로 부수고 고대 텔 유적을 불도저로 밀었습니다. 박물관을 약탈하고 불태우는 행위도 있었습니다. 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이를 단순한 정치적 폭력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인류 기억의 일종의 살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 유물들이 대표하는 문명들, 즉 아시리아, 바빌론, 수메르는 모두의 것입니다. 이 문명들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세상의 토대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쇠기 문자 기록은 오늘날 사용되는 모든 알파벳의 고조부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의 전통은 페르시아를 거쳐 그리스와 로마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현대 세계의 법률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시리아 궁정 서기들의 천문학적 관찰은 그리스 과학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는 결국 과학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신이 그 유물들을 파괴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의 역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역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길고 웅장한 여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거의 3000년의 역사입니다.
티그리스 강변의 작은 상업 도시는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제국은 나일강에서 이란의 산맥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전쟁의 규칙을 다시 썼던 왕들도 있었습니다. 점토판에 문명에 축적된 지식을 보존했던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생명과 고통에 대한 섬세함을 담아 돌을 조각한 예술가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작품은 2700년의 시공을 넘어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겨우 한 세대 만에 불, 폐허, 침묵, 그리고 모래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 결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진정 비극적인 무게를 지닙니다. 이는 특별하고 대체 불가능한 것의 상실입니다. 그 상실은 오늘날 역사가들을 여전히 놀라게 하는 철저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저는 그 모든 전환점을 새롭게 느꼈습니다. 아슈르바니팔에 대해서는 거의 견딜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도서관에 둘러싸여 별에 대한 관찰과 고대 서사시 번역을 지시했습니다. 동시에 그가 건설했던 모든 것을 파괴할 세력은 이미 그의 국경에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아시리아 왕들 중 누구도 그들이 지키던 세계가 이미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가장 불안한 교훈일 것입니다. 가장 자신감 있고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문명이라고 해서 반드시 가장 오래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문명의 복잡성과 야망 그 자체가 문명을 취약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아시리아인들에게서 무엇을 배울까요? 우리는 아무리 압도적인 군사력이라도 제국을 유지하기에는 결코 그 자체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조직적인 잔혹 시스템이 결국 그들을 전복시키는 동맹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아시리아가 제국 캠페인에서 보여준 테러의 철저함은 아시리아 파괴에 협력할 모든 이유를 가진 민족들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제국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천재성과 문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문화적 천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항상 같은 세대나 같은 왕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명이 창조하는 것들, 즉 예술, 문학, 과학, 지식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보존하려는 지혜와 보존이 살아남을 수 있는 행운이 있다면 문명 자체보다 수천 년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 고대 세계로의 여정이 여러분을 감동시켰다면,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역사와 문명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게 했다면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인간 문화가 사실 얼마나 이상하고 깨지기 쉬운 것인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이곳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에 잊혀진 구석구석을 깊이 파고듭니다. 그리고 이야기되어야 할 이야기들을 다시 가져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서 왔고 왜 우리가 우리인지 밝혀주는 이야기들을 전달합니다. 메소포타미아 텔 유적지 아래에는 수십 개의 문명이 묻혀 있습니다. 전 세계 도서관과 박물관, 고고학 유적지에는 수백 개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벨도 눌러주세요. 다음에 올 내용을 놓치고 싶지 않으실 테니까요. 그리고 이 비디오를 한 명의 친구, 역사를 사랑하는 한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들은 가능한 한 가장 많은 시청자를 만날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아라의 댓글 섹션에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리아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이 여러분을 가장 놀라게 했나요? 그것은 4000년 전 당나귀를 타고 튀레우키에로 여행했던 초기 상인 대상들이었나요? 그것은 그들의 공포의 체계적인 논리, 즉 잔혹함을 군사 전략으로 계산적으로 사용한 것이었나요? 그것은 그의 제국이 무너지는 동안 궁전에서 고대 수메르 문헌을 읽었던 학자 왕 아슈르바니팔의 도서관이었나요? 아니면 그들의 신비로운 완전한 소멸이었나요?
고대 세계를 300년 동안 지배했던 문명이 한 세대 만에 단순히 사라져버린 방식 말입니다. 아래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으로 탐험할 고대 문명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말 그대로 다음 여정을 위해 무엇을 연구할지 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올 것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특별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는 고대 아시리아인들에게도 고대였던 문명을 탐험할 것입니다. 글쓰기 자체를 발명하고 첫 번째 도시를 건설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오늘날 바라보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우리가 여전히 사용하는 별자리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고대 수메르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한 제 연구에서 제가 발견한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것은 수메르 왕 목록에 대한 세부 사항인데 거의 주류 자료에서는 언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인간 문명의 기원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던지게 할 것입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해 주세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 채널은 단순히 역사 채널이 아닙니다. 이곳은 과거가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의 커뮤니티입니다. 우리 이전 사람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학술적 연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을 가로지르는 살아있는 대화입니다. 매주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읽습니다. 저는 그것들로부터 배웁니다. 제가 추구했던 최고의 연구 방향 중 일부는 시청자들이 댓글 섹션에서 저에게 물었던 질문들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대화이지 강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를 위해 찾아와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이곳에 함께해 주신 분들께 그리고 지금 처음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이 몇 시인지 저는 모릅니다. 어쩌면 늦은 밤일지도 모릅니다. 불을 끄고 바깥 세상이 고요한 가운데 듣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른 아침일지도 모릅니다. 역사와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통근 중이거나 트레드밀 위에서 또는 이 서사적인 이야기를 배경 삼아 아주 평범한 일을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고 계시든 아시리아인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들은 비범하고 무섭고 영리하고 잔인하며 예술적이고 야심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자신의 세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세상에서 살고 건설하고 파괴하고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1시간 동안 그들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 속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그것이 역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여정에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